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총선 출마자들의 재배치 논의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일부 지역구 후보 선출을 마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 인력 재배치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원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후보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건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인력들이 경합되는 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서울 강남을에 지원한 박진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이 재배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서울 중성동을에 지원한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도 경쟁력 등을 고려해 재배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현역 탈락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배치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하거나 할 경우 공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불릴 정도로 민주당 텃밭 지역인 만큼 경선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이 서울중앙당사에 찾아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자, 최지원 기자, 일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52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44.3%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7.2%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7.1%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그 밖에 개혁신당은 6.6%, 녹색정의당 1.2%, 그리고 기타 정당이 2.4%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바뀌다. 지금 이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서 사실 저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이 조사의 전 단계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국민의힘은 많이 올라갔고 예. 이제 민주당이 떨어진 그런 모양 아닙니까? 최근 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제 견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예.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4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친문들을 이렇게 좀 밀어내는 분위기가 너무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아하. 아마 이런 점이 민주당 그 지지층의 강도를 좀 낮추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대신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그 비교적 공천자 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상당수가 이제 경선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와 대비되면서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의 지금 최대 총선 이슈는 현 정권의 심판입니다. 예. 현 정권의 성과를 심판하고 현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천 갈등으로 인한 이슈가 언론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지금 치명적으로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문제라든가 이 친문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잠시 뒤에 분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 요것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 조사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가 53%, 잘못한다가 40.7%로 긍정 답변이 과반에 달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38%, 잘못한다가 56.6%로 부정적인 답변이 과반을 넘어선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물론 이 대표
당대표 주요 기반인 경기도에서도 한 위원장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좀 눈에 띕니다. 다른 곳보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은 거의 뭐 오차범위 안쪽에서 저렇게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특히 서울이 눈에 띄는데, 자, 저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난번 총선에서 서울에서 그 국민의힘이 그 8대 41로 졌었죠.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7대 51로 졌습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지지율은 일단 인천 경기는 오차범위 안에 있고 서울은 앞서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동훈 효과의 덕을 본다고 저는 보고, 예.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리스크,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 대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부딪히는 그런 양상 같아요. 초반에 저 선거전 양상이. 특히 지금 조사한 것이 자기 정치 지도자 아니면 자기 대권 주자 조사가 아니고 직무 수행 평가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나 자기 대권 주자 같으면은 좀 앞으로 한 3년 이상 남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조사는 직무 수행 평가예요. 직무 수행이라면 지금 총선 앞두고 직무 수행은 하나는 공천이고 하나는 현장의 그 민심 파악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에서는 뭐 시스템 공천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사천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고, 현장 가서 민심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죠. 예.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에 계속 주 3회 나가는 이런 양상이 지금 일단 국민 눈에는 한동훈 효과와 이재명 리스크가 딱 대비가 되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나 이 두 대표 간의 이 지지율 격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꺼내 먹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제가 본 거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자,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공세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업무 수행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하는 저 대목은요, 상당 부분이 그 사실관계하고 부합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뭐 규명하거나 공방이 더 확산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뭐 과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익제보자라는 그 조명현 씨가 이미 다 공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뭐 검찰의 기소도 있고, 뭐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사실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마 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반박을 안 하더라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저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저 공격이 저는 지지율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거의 총선 때까지 저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걸로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에 대해서 그 전략을 짤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생각입니다. 예. 자, 특히 민주당 문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잠재해 왔습니다만 공천 앞두고 결국 친명 대 비명,
아니 같은 친명이라도 친명 대 찐명 이 문제가 공천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바로 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공천 잡음. 천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 그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1등과 꼴등을 함께 경선시키고 유력한 경쟁자들을 배제시키는 꼼수 결과 심사 발표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광주시민 우려가는 꼼수 경선 규탄한다. 자, 지금 여기저기서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전화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탈락자들로부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만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육면 기사 함께 보시죠. 야당 유력 주자 빼거나 다른 곳에 넣어서 여론조사한다.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빼고 여론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을 뺀 채 다른 예비 후보들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 친문,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 지역구여서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이 대표적으로 사선이자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 또 이인영, 김상희 의원과 재선인 송갑석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빠진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뭐 사선하고 이런 분들인데 저분들을 빼고 그 지역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 지역구에는요, 송 의원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 또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를 넣었다고 하는데 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한 인물인데 왜 후보에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현역 컷오프에 86 운동권 친문 진영 현역들이 대거 포함되는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요, 뭐 정당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모은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촉발되는 논란들이 있으면 그걸 빠르게 논란을 억제하거나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불이 확산되듯이 확산되는 일로로 보여서 그러니까 갈등만 보여준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당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든가 했는데 한 이유는 뭐 전략공천을 위해서 했다라든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식적으로는 현역 의원이 왜 빠졌냐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래서 빠지게 됐다라든가 뭐 이런 해소를 빨리 해주는 모습이 대응을 빠르게 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혹만 계속해서 뭔가가 이상하니까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응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예. 이 부분은 당에서 총선을 생각해가지고 빨리 대응팀을 꾸리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런 거는 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고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하느냐? 이번 논란의 발원지로 두 곳이 지목되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뭐 이곳에서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가 없긴 하지만요. 이 비공개 회의체 두 곳이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는 월요일에 열리는 회의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캠프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던 자리가 회의 형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꾸준히 발전된 거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원래는 당무 보고 내지는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공천 시즌이 되면서 전략이나 현황 또 후보 재배치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공천 실무관리 지도부뿐 아니라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정성호 친명계 좌장 의원 등 친명 의원들이 종종 참석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비공개 회의는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근 시작된 실무 담당자 회의인데요. 실무 담당자 회의. 예,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진 않지만 이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천준호 비서실장 또 김성환 인재영입위 간사 등이 모여서 각종 공천에 관련한 현안 등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불거진 이 임종석, 추미애, 이인영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거취 문제 논의나 또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학진 전 의원이 뭐 경기도 팀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논란이 지금 계속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밀실 공천 사천 논란인데 이 과거의 상김 시대나 이해창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상 전부 다 밀실 공천했어요. 그 뭐 공간이 같은 거는 거의 뭐 형식적이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뭐 바로 뭐 발표를 하러 가다가 공천장 발표를 하러 가다가 말 한마디에 바뀌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밀실 공천 사천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간이가 활성화되면서 좀 그런 체제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타났던 게 주로 여당에서 나타났어요.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개입하는 이런 그 상황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밀실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거다 좀 대놓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얼마 전에 또 심야에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6명, 7명, 친명이 모였다. 정성호 그 의원까지. 그런 것도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건데 그것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저 회의를 했다는 자체가 그것은 그 어떤 밀실이 되거든요. 당 대표실이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대놓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이냐. 물론 뭐 무개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목적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은 바로 다시 당권을 이재명 대표가 장악을 하지 못하면은 사법 리스크에도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대권 주자가 되는데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선은 8월 전당대회를 겨냥을 해서 좀 이렇게 대놓고 밀실 공천을 하고 있는 그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특히 공천 논란의 최대 화약고 바로 이 사람 거의 공천을 안 주고 다른 곳 가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아니다. 안 가겠다. 이 사람의 공천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제가 성동으로 가기 전에 이 정부의 가장 책임 있는 사람과 붙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한동훈과 붙고 싶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저로서는 또 기다렸고요. 당이 정한 공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예비후보 적격심사 신청서를 넣었거든요. 이 지역이 착시가 좀 있어요. 이전에 홍익표 의원이 3번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텃밭 아니냐 하는. 그런데 최근에 모든 선거에서 성동구는 아래에서 5번째예요, 득표가. 심지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성동구에서만 20% 넘게 차이가 났어요. 자, 임종석 전 실장 문제가 아까도 잠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벌써 저희 방송에서만 일주일 넘게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못 나간다. 한쪽에서는 좀 나가달라.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예, 이 당에서는요, 86세대 운동권 또 문재인 정부 상징성이 큰 인물인 만큼 윤석열 정부 심판 구도가 전체적으로는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게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주는 데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출마를 한 것 자체가 욕심이 과했다. 이런 내부 여론도 일부 있는데요. 욕심이 과한 거다? 네, 이 당 핵심 측에서는 임 전 실장을 전략 단수로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없다 이런 입장이 현재로서는 확고한 상황이고요. 험지에서 경선하거나 컷오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임 전 실장을 송파갑에 투입하는 등 이제 여론조사를 따로 돌려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 전 실장은 이미 한 달 동안 해당 서울 중성동갑에서 선거운동을 기껏 벌여놨는데 그 사이에는 당 지도부나 관계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더니 이제 와서 험지 경선에 나서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지역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보기에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50일 남겨두고 지금 나보고 다른 곳 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친명과 비명 간의 입장, 이 문제를 두고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또 첫 비서실장이셨고 예. 어려운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이게 폭발이 되면 전 명문정당 깨지는 거고 문명 파괴가 되는 거고. 저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문정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그러면 자, 명문정당이 깨진답니다. 이재명, 문재인의 명문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지금 그 과장된 표현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진 않죠. 상징성은 있지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임종석 한 사람의 공천 문제가 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거나 또 아니면 뭐 붙여놓거나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걸 키운 측면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고 보는 오히려. 거죠.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놓고 지금 뭐 일주일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에 그 임종석 이름을 넣어서 뭐 여론조사하고 이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우리가 2016년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른바 찍어내기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총선을 졌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임종석 전 실장 문제에 대한 이 결론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을 조기에 매듭 지어주지 않으면 아마 2016년 그 유승민 사태 같은 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재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아니 나는 다른 데 못 간다. 지금 50일 남겨놓고 어디 다른 데를 가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계속 가라고 했는데 아유 나 차라리 탈당할래. 당을 나왔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게요. 명분이 일단 없어요. 윤영찬 의원이 나가는 걸 막은 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만 나간다? 윤영찬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처럼 임종석 그 전 실장의 위상은요. 일단은 친문 진영의 차기 주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할 때는 총선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결단하겠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예, 그럼으로써 친문 쪽에 부담을 터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정권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부담을 털고 가면 차기 대권 주자 경쟁에서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 공천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목되고 있죠. 자, 사법 리스크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이게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컷오프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 최근에 알려졌었는데 아하. 이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돈봉투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의혹에 대해서 물은 사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격려 차원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은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의 불출마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당내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문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 당내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 2심이 유죄여도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원당규 개정을 했었거든요. 예. 이래서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거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처럼 검찰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노 의원의 경우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다르다 이러면서 또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노웅래의 사법 리스크는 다르다? 네,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서 일부 의혹에 대해 본인이 뭐 후원금을 받은 건 맞지만 신고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번복한 정황이 검증위의 검증 심사 절차 이후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검증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검증 단계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을 내렸을 텐데 그 이후에 재판 번복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기동민 의원이나 뭐 이수진 의원처럼 그 라임 관련 의혹들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컷오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뭐 재판 나도 재판 받고 있고 대표님도 재판 받으시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고 대표님은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셔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7개 사건을 한 판에 넣다 보니 지금 10개 혐의입니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거죠. 뭐 제가 좀 이렇게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좀 7개 혐의면 10개, 그 7개 사건 10개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 20명이 돼요. 예. 20명이 되는 이 상황인데 본인은 그 지금 개항을 해고 공천을 거의 확정 짓다시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속아내는데 그 속아내는 것도 주로 보면은 비명을 중심으로 속아내요. 예. 조금 전에 돈봉투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21명 전부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거든요. 아, 다가 아니라? 다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전화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21명 중에는 친명계도 있어요. 7인의 멤버도 있습니다. 핵심 멤버죠. 7인의 멤버도 있는데 그쪽은 이 돈봉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재단을 할지 그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이라도 돈봉투를 받았어도 친명은 또 구제를 할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리고 이것은 저도 뭐 총선 취재를 많이 했지만은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이 범죄 혐의자들이 또 특히 구속돼 있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 지금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은 구속이 유력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 또 뭐 출마 선언을 하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노웅래 의원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이게 모든 게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범죄 혐의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관련된 7개 사건 10개 혐의를 전부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20명이 구속되고 재판받은 것도 그쪽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야권에서 전부 다 그 프레임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민주당의 큰 딜레마라고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천 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서 저는 공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송영길 당대표 뽑을 때 돈봉투 지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이런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전화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게 모든 것에 이해관계가 축약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목소리를 죽이고 있던 어떤 반명, 비명 이런 쪽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겠습니까? 공천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이런 거를 보여줘서 그 반발의 명분을 뺐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모든 걸 내려놓고서 희생을 했을 때 남들이 반발하는 것을 그 명분을 뺏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희생을 해주거나 그렇죠. 네. 투명하거나. 그렇죠.
이 두 가지 외에는 공천에서 남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명분을 뺏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중심으로 또 그럼 대응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빠르게 대응해서 이거를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까지 돼서 재판받고 있으면 이 사건에 돈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의 어떤 공식기구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받으셨다고 하던데 전화를 하니까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안 받고 여기에서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86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86 계속 청산론 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지역구에다가 국민의힘 공천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86 배제해보고 한번 여론조사 이인영은 전원조사에서 왜 뺐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투명하다는 얘기, 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지역구 사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악수를 하고 쭉 가고 있어요. 자, 지난번이죠. 시장에서.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기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봐야지 했는데 저 때 안 만났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이 많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저 장면이 보이네요. 어제는 자, 어제 장면 보여주시죠. 두 사람 단체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저 장면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계양의 지역 행사장에서 만난 건데요. 계양구에 이제 축구협회 축구장에서 그 축구협회 시무식이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고 원 전 장관은 빨간색 목도리를 맨 채 선거 운동을 벌이다가 우연히 조우를 했는데요. 예. 한 6초 정도 악수를 나눌 시간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손을 잡은 채 반갑다, 고생이 많다. 제주에서 그때 봤었다, 축구로 이러면서 본인이 과거 제주지사로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찾았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환영한다 이런 인사 짤막하게 남기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 두 사람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시장에서 한번 조우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대표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원 전 장관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역구에서의 첫 만남이 어제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인데요. 자, 최병묵 의원님. 저 장면을 원희룡 전 장관은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뭐 한두 번 만났으면 됐지. 뭐 토론? 글쎄, 뭐 토론까지는 뭐 요런 입장을 좀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아마 피하고 싶은 장면일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같은 그 시무식이니까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51일 남았는데 51일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될 수 있으면 원희룡 후보와는 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런 장면이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투표를 하면 본인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원희룡 전 장관과 이 비교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으려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투표를 하면 그러니까 판을 흔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개항을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16일에 미디어 토마토가 공개를 했는데요.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9.1%를 얻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41%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 2달 전 조사랑 비교를 해본다면 격차가 다소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번 조사는 8.1%포인트로 드러났습니다. 오호. 자, 이 상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한 의미가 뭐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이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격차가. 근데 저 격차가 지금은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저게 만약에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만약에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오호. 왜냐하면 일단은 지역을 자주 가야 되잖아요. 예. 지역을 자주 가게 되면 아까 그 모습을 피하고 싶었는데 저 모습이 자주 나오겠죠. 또 자주 만나야 되고. 그렇죠. 지역 행사를 자주 가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안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의 지휘, 전국적인 지원 이런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격차가 줄어들어가지고 오차범위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자기 선거가 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 총선 지휘나 지원보다는 자기 지역구를 더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좀 아까 본 그런 조우 장면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판이 안 흔들리기를 바라겠지만 판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특히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돌입을 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물론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축구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두고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양쪽이 그러니까 제주도민 그 구단과 그 성남 FC 구단, 그 아니면 경기도 그 구단일 때 구단 주일 때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또 은근히 덜춘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도처에 사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 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도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2022년에 그 보궐선거 때 얻은 득표율이 제가 보니까 득표율이 55.24%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지지율은 벌써 6%포인트가 그보다 쳐졌잖아요. 쳐졌죠. 그리고 그때 윤영선 그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그 득표가 44.75%인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처음 갔는데 41%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 판을 흔들면은 충분히 저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 뭐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은 관심을 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야, 이거 뭐 당을 보고 뽑으라면 정말 이거 현장 가서 내가 그걸 다 읽어야 되나? 그 정당 이름을 다 읽어야 되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너도 나도 당 만든대요. 너도 나도. 이른바 묻지마 창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이 몇 개냐? 오늘자 서울신문 1면입니다. 묻지마 창당에 이미 62개 당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만 62개랍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저거를 투표용지에다가 저 중에 기호 하나 찍으려고요. 무려 투표용지만 80cm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당이 몇 개냐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만 80cm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해지게 되면서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등록된 정당 숫자가 49개고요. 또 창당준비위원회가 13개입니다. 만약 이렇게 62개 정당이 모두 창당을 하게 된다면 앞선 21대 총선의 정당 숫자였던 51개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거고요. 이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게 된다면 정당의 투표용지만 80cm가 될 수 있다. 지난 총선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는 몇 cm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정도 됐어요. 이걸 다 48cm. 그때만 해도 야, 이거 투표하겠습니까? 당시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비례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40여 개의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정당 중에 어디를 뽑아야 될지 헷갈리게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선거가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48cm 때 코미디면
80cm라면 도대체 어떤 선거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 그건 이제 하이 코미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저거를 뭐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 제도적으로 막자면 우리나라 정당을 창당하는 요건이 너무 좀 느슨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강화하는 건 있는데 지금 뭐 한 50여일 남겨놓고 지금 그런 거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서 찍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저거 뭐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찍고자 하는 정당 뭐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그것만 찾으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대개의 경우는 상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 밑에까지 가서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의원수 확보에 따라서. 이거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되니까 대개는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그 뭐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저 정당명을 쭉 보니까 기억으로 시작하는 정당이 상당히 많아요. 기억으로? 예. 왜요? 의석수가 없으면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매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기억으로 하는 가나다 앞번호로. 예. 그러니까 기억으로 시작되는 정당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이 국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야 뭐 참정권이 있으니까 저렇게 출마를 하지만 지난번 4년 전에 그 40cm가 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자동 개표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다시 다 수개표를 해야 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렇다고 실제로 그 어떤 3%를 넘어야지 한석을 가져가는데 3%를 넘는 정당이 나오기 어려워요.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는 그 정당들 외에는. 예. 그런데 저렇게 난립을 하는 것은 결국 이 기존 정당의 협상력, 뭐 정치력이 부족해가지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5개 지역 단수 공천자가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수 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경선 안 치르고 바로 총선에 직행. 용산 대통령실 출신 주진우 전 비서관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3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 해운대 갑에 부산 해운대 갑에 단수 공천. 그리고 영남 일부 지역에선 현역대 용산의 경선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전 비서관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당수 공천받은 대통령실 출신 첫 인사가 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 요건에 확실히 해당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경쟁력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질문하신 취지가 대통령실 출신인데 단수 추천했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진우 전 비서관 해운대 갑 여기는 원래 하태경 의원 지역구잖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겼던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단수 공천됐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부산의 지역구가 18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뭐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약간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 거기서 3명이죠. 자, 그런데 해운대 갑은 하태경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민주당 공천에 민주당은 험지로 이렇게 분리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그 경쟁자가 2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진우 전 비서관이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에서는 이제 뭐 차이도 많이 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개를 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에 이제 늘 민주당 이제 뭐 밀실 공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저런 경우가 생기면 늘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의 의혹에 휩싸이게 마련이다. 특히 뭐 이건 이제 특혜 공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낙선자들이.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에서는 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럴 거면 하태경 의원 왜 나가라고 했죠?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거길 비워서 신인들이 경쟁하고 아니면 뭐 신인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데 쓰이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용산 출신이면 당당하게 민주당과 겨뤄가지고 용산의 어떤 선명한 업적, 성과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데 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뭐 그 당 명만 가지고도 사실상 배지를 단거나 다름없는 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갖다 꽂고 그리고 이후에 초기에 좀 공천 관리를 잘했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현역들 물갈이도 거의 없는 듯이 이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앞으로 이게 민주당의 공천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앞에서 눈가림, 눈속임만 좀 하고 사실상은 그 비슷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눈가림을 국민의 눈가림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 단수 추천자 3명인데 뭐 서울 중랑이라든가 경기도 의정부 갑은 지금 현역 의원도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험지로 단수 출마하겠다는데 그것까지는 말리긴 뭐한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해운대 갑을 꼭 단수로 추천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뭐 여론조사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그 현역이면 당무감사 이런 거겠지만 비현역이니까는 주로 여론조사나 면접에 의존을 했을 텐데 그 시스템을 돌려서 그 안에 있었다면은 오히려 역차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용산 출신 역차별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전체 보면은 단수가 86, 그다음에 우선 3고 돼서 89곳이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명이지 않습니까? 3명이고 2명은 험지로 가고 민주당 중진이 있는 험지로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 용산 출신이 지금 38명이 출마를 했어요. 출사표를 던졌어요. 38명인데 1차 어쨌든 그 단수 추천 중에서 3명이 된 거죠. 험지 포함해서 3명이 됐으면은 한 10% 된 겁니다. 10%가 채 안 되는. 채 안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이 그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돌린 결과로 아마 그쪽에 그 나왔다면은 주진우 전 비서관이 나왔다면은 그걸 가지고 뭐 용산 특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짧게 좀 반론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더 시끄럽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시끄러운 걸 제어하는 방식을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명성이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용산 출신이 없긴 하지만 사실상 현역 중에서 친윤 의원들이 줄줄이 현역 물갈이가 없이 지금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올 때 김건희 여사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공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천의 방향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또 한 명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 북부는 북부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당내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선거를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도가 올바른 길이다. 울산 북부 선거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내 분열이 있었을 때 선거를 졌고 구도가 3자 구도일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하는 점을 항상 유념해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구를 옮길 의향이 있냐는 질문이 직접 나온 건가요? 그렇게 직접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경선에 붙여질 것 같다고요? 네, 지금 공관위에서 울산 남구을에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를 경선에 붙일 예정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 얘기로 조만간 경선 지역으로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전 대표의 경우 아직 그 지역구 공천 여부가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에 붙여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각에서 그전에는 울산 북구로 김 전 대표가 재배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박성민 의원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친윤계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현재까지 전해집니다. 자, 울산 남구을 요 지역이 좀 알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현역 김기현 전 대표와 지금 대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람이 누구냐? 박맹우 전 의원입니다. 일단 두 사람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에게 선당 후사
입장에서 북구를 보냈는데 그거 안 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묻는 것 같았어요. 뭐 그쪽의 답은 국회의원을 지역구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이벌이냐고 물어봤다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질문하시니까 라이벌이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라이벌이었다라고 할 수 없다. 자, 두 사람 정치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 둘 다 울산시장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둘이 한 사람은 울산시장하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하고 또 한 번은 그걸 바꿔서 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가 이제 더 승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전 대표한테 이제 다시 또 도전을 하니까 여러 번 승패가 엇갈린 사람들이 다시 지금 울산 남구에서 붙었다. 근데 어찌됐든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여권 내에서 불출마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찌 보면 방어를 하고 버티기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라는 고비를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른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유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이른바 스타 의원. 대구에서는 주호영 의원도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험지 출마를 하지 않은 이유를 기자들이 질문을 했나 봐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선거 준비는 최소한 2년 전부터 해야 하고 당선의 목적이라면 험지 배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았느냐. 다만 험지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승리 목적이라면 선거 코앞에 두고 옮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결국 경선까지 주호영 의원의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주호영 의원은 지금 갑인대 수성을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인이 공천이 안 주면은 뭐 무소속 출마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본인이 그때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 딱 찍어서 이야기했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이나 여기 험지로 가라고 했을 때 본인은 못 간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한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에 출마를 하든 수성을에 출마를 하든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를 했으면 지금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컷오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배제를 했으면은 본인이 어떤 무소속 출마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경선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정상한 전 검사와 같이 경선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선에 응하고 나면은 무소속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어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국회의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또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떠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아마 경선에 임해서 이번에 뭐 6선에 도전하는 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과거에 콕 집었던 두 사람 결국 경선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공천을 앞두고 바로 이분한테 예비 후보자들이 그렇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얻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 분들도 결단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험지에도 오고. 요즘에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분들이 한 50명 가량 된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와서 총선을 뛴다면 후보로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세세하게 한번 볼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등등 대사면 한 사람들 중에 통합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희생 헌신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희생을 한 사람은 장제원 의원 말고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지금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조금 정신을 차린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인유한 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저도 전화 받거든요. 여론조사.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참 전화들 많이 하는 정치인의 평소에는 문자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막 문자가 막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많이 하는 건지. 근데 아까 민주당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 할 때 전해드렸을 때 이분은 빼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민감한 시기입니다. 요즘에 누구도 이름 빠졌더라 이러면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할까봐 저희들이 앞서 이렇게 네 분이라고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사자가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아니라고? 네. 특히 저기 세 번째 있는 김상희 의원이요. 그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인지 알고 있는데 김 의원이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입장을 알려왔는데요. 저희가 통화를 해보니까 일단 이 조사 자체가 당에서 한 조사인지 어떤 건지조차도 모르겠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질문을 2번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을 빼고 3명 중에 다른 예비후보 3명 중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한 번 물었고 또 그다음 질문에 김상희 의원과 다른 후보 1명을 넣고 누가 더 적합한지 뭐 답해달라 이런 식으로 2번의 질문을 물었는데 2번째 조사에서 김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김 의원 자체가 조사에서 빠졌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제3지대 개혁신당 공천 작업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요. 합당은 했는데 도대체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공천까지 갈지 누가 정책을 만들고 누가 공약을 발표하는 건지 이 부분부터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위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갑자기 최고위가 취소됐어요. 이거 뭐야 기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준석 대표가 현안 관련 기자회견. 뭐야 또 기자회견. 근데 갑자기 기자회견 취소. 왜 또 취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최고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선 중에서 이제 평행선이라는 게 뭡니까? 닿지 않는 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선거라는 어떤 시한이 있는 지금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행선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 사실 사전적 의미로의 평행선이 절대 만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의견 좁히기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대화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운동에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게 합의 정신입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불안전을 완성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좋은 점이 있지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아직 대놓고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전부 다 이제 오늘 아침 최고위 어떤 분위기인지 지켜봤겠죠? 아침 8시에 열렸는데 오늘 최고위 어땠습니까?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요. 회의 중에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그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 회의에 참석하느냐 여부부터가 그러니까 관심거리였고요. 그 직전으로 더 거슬러 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 내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1시간 전에 취소한 일이 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갈등을 이제 막판 봉합하고 오늘 최고위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본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둘 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최고위 회의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 측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자리를 나온 겁니다. 이 두 양측의 갈등은 가장 크게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정책과 홍보 캠페인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정책 발표를 이준석 대표 주도로 거의 다 하겠다. 예, 그 컨셉이나 방향성에 대한 지휘를 이 대표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따로 자처해서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로 정해졌는데 저걸 이준석 대표가 혼자 키를 잡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휘를 하더라도 이 대표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다시 반발을 하면서 지금 기득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배복주 전 의원이 이제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거리인데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복주 의원은 되지 않는다. 지금 과거의 전장현 시위,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옹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부터가 우선돼야 한다. 이러면서 입당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상황 지금 오늘 회의 열어서 기자들이 아주 봉합하나 보다 했는데 중간에 이낙연 대표랑 김종민 의원은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주장을 했겠죠. 네. 그 주장이 도저히 말로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나와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분당 위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이제 뭐 배복주 전 부대표나 뭐 류호정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이준석 대표의 불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주도권, 뭐 정책 주도권이나 아니면 공천 주도권 이런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동대표라는 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봉합이 가능할지 지금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공약이 물론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약이라는 건 당의 얼굴이고 당의 정책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면 이 공약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이낙연 대표도 동의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근데 막 공약이 막 나와요. 이 부분부터 좀 분석. 또 하나 더 있죠. 그 여성 공무원들 특정 직원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소방관이나 네, 뭐 경찰관. 그것도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도 있고 조금 전에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자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그때 본인이 홍보 본부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래서 그때도 자금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급속하게 같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념 차이나 노선 차이는 그냥 뭐 다 문제 삼지 않고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는 지금 말하는 건 정책 홍보지만 앞으로 더 큰 산이 있어요. 만약 공천이 있으면 공천. 비례대표 공천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금 문제예요. 자금 문제 가지고 벌써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당이 당을 만들 때 졌던 채무, 빚을 어느 쪽 것을 먼저 갚을 것이냐. 지금 6억 국고 보조 받아서. 뭐 그런 얘기까지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정당이 가장 핵심이 선거에서 이 공천하고 자금인데 그 둘을 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양향자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합류를 했죠. 양향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리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어렵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바로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회의가 진행이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 도중에 이낙연 전 대표 나와버렸어요. 안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었겠죠. 뭐라고 얘기할지 오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러다 네. 또 쪼개질 가능성. 지금 현재로 보면은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오늘 최고위원회도 사실상 표결로 인해서 그 밀어붙이기를 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참여를 하냐 마냐 그랬었던 건데 일단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파열음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겁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정책 발표의 효용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의원 쪽에서는 정책 발표의 효용성이 총선에서 얼마나 크냐. 그거보다는 시대 정신이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양당의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이런 걸 중심에 놓고 좀 디테일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좀 뒤로 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 아니냐. 이 두 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선거 홍보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예, 조금 전에 지금 이 최고위 관련해서 서은하 전 의원이 이제 브리핑을 자, 최고위 브리핑 나왔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책 결정 위임권 이 부분을 표결했는데 두 사람이 그 표결에서 퇴장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과 실무진들이 전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건에 대해서 다 찬성 표결을 했다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나온 분들 얘기잖아요. 뭐 안에 있는 분들이 자 우리끼리라도 표결합시다. 결정이 됐어요. 정책 발표는 이준석 대표가 한다. 나온 분 얘기는 아직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네, 표결에 반발하면서 나온 거니까요. 투표 자체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 문제가 더 좀 심각하죠. 의대 증원. 이 문제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근데요, 지금 병원 가셔도요,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공백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당장 진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 가족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없으면 당장 그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죠. 정부는 전국 23개 병원 전공의 715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들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출할지 그런 거를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필수과 사람들이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병원들은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대 병원 등은 일부 수술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필수 수술들을 유지하고 연기해도 될 만한 수술들은 연기하고 있는 거고. 복지부는 전국 400곳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진료 시간도 연장해 진료 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뭐 병원 전체적인 입장에서야 그동안 하던 것 중에 뭐 몇 명 연기하고 축소한다, 크게 진료 차질 없다라고 합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수술 잡혀 있는데 내 수술이 연기되면 한 달을 또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개개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오늘이 분수령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오늘이 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예고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그 집단 사직에 참여하는가, 이게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의사협회 측에서는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극렬하게 비난했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회의를 열면서 만약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시에 공공의료 비상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전공의 103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예. 이번에 만약에 그 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법 절차를 밟으면서 4년 전과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수술 앞두고 있는 환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걱정 많으신 분들이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일 텐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인 어머니의 수술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보호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담당 교수로부터 연락이 와서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폐암 4기신데 수술이 안 된다. 그렇죠. 항암 치료를 2년간 받아오던
오다가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서 수술을 결정했는데 그 수술이 이렇게 갑자기 치료 또는 연기가 돼버린 겁니다. 뉴스를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주요 대학병원은 수술뿐만 아니라 진료 자체를 받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의료 파업으로 그 순번조차도 더 미뤄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물론 이제 지방 의료 환경도 좋죠. 지방의 의료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서울의 유명한 병원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병원 1시 뭐 2시 예약이라고 치면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 병원 가시려고 뭐 KTX나 타고 오십니까? 그 기차 타고 와서 버스 갈아타고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업한대요. 다시 내려가야 된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컵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로 힘든 한 주였다. In a very important time, it was very painful also, but also part of half part of myself. I want to be part of a national team as well. So, but as soon as when I come back, they give a tough week, but with the players, with the fans, with the staff, with the coaching staff, everybody, and they lift me up so well, and that's I'm back to positive sunny again. Yeah, toughest week, or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ed up, and this moment I will never forget my life. 참 그동안 뭐 불화설까지 알려졌고 인터뷰 내용 좀 많은 의미가 담기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예, 불화설이 알려진 이후에 첫 번째 인터뷰니까 이번 불화설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심중을 밝힌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 건데 이강인 선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또 한편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제 삶의 일부인 거고 전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원했습니다라고 국가대표에 임하는 각오를 동시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네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됐대요. 화면 짧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사인을 사인을 해주다가 깜짝 놀라네요. 네, 손흥민 선수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 시각 16일 토트넘에 복귀를 해서 훈련한 뒤에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저렇게 잠깐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란 듯이 손을 빼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입술을 꼭 다물면서 사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SNS에서는 다친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아서 이를 편 채로 사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저렇게 뭐 토트넘 손 건드리면 안 돼. 지금 토트넘 현장에서도 저렇게 오른손이 아직도 다 낫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복귀하고 나서 첫 경기를 펼쳤는데 우리 중계방송 해주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 사진이 사라졌다고요? 예, 그 18일에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FC 낭트하고 경기를 했는데 기존 같았으면 이강인 선수를 전면에 내걸고 홍보를 계속했었거든요. 중계방송 당연히 우리 한국 선수 나오니까 예, 왼쪽처럼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요번에 중계방송 저런 그래픽 화면에서 이강인 선수의 얼굴하고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은바페만 보이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불화설 때문에 좀 이렇게 얼굴을 뺀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는 건데 내막은 모르지만 이렇게 추정이 나오는 건데 저 중계화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통신사라든가 치킨 광고에서도 이강인 선수 모습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호. 자, 이런 가운데요.
정치인 한 분도 이분도 이 사건에 계속 연일 본인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축구판 하는 꼴이 지금 정확히 한국 정치판의 복사판이다. 그러면서 선후배도 없고 욕설만 난무하고 서로 책임 회피만 급급하고 내 탓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조금 떴다고 아나무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축구를 하니 이길 수 있겠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잇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강인 선수를 저격하면서 특히 스포츠 선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언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뭐 책임을 지고 클린스만이 물러났습니다만 다음 축구 감독은요. 일단 선수들 단합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 뭐 나랑 문화도 다르고 뭐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고 나는 감독만 잘하고 연봉만 이런 감독보단 선수들끼리 싸웠을 때 아니 이 녀석들이 하고 이렇게 단합을 강조할 수 있는 대표팀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그러한 그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선임이 힘들어지는 건데 지금 다음 달 21일에 태국하고 월드컵 예선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감독을 선임하자라는 의견하고 6월 달에 월드컵 예선이 또 있는데 일단 태국하고 다음 달 경기는 임시 감독으로 하고 6월 달까지 천천히 감독을 선임하자라는 두 개의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감독들은 홍명보 감독이나 김기동 감독 이런 국내 프로축구 K리그 감독들이나 또는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이런 분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거론만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력한 분은 누구인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람이 한 명 이번에 또 사망을 했는데 아주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던 인물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특히 사망 전에 뭐 농담까지 하면서 건넬 그런 만큼 아주 건강했대요. 근데 갑자기 사망. 석연치 않은 사건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뭐 좀 생소한 사람인데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푸틴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해 왔기 때문인데 근데 전날까지 판사한테 저렇게 농담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이른바 나발리 죽음의 미스테리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날 판사에게 농담까지 건넸던 영상 방금 보셨는데 그랬는데 다음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미스테리일 것 같고요. 특히나 사망 다음 날인 17일 나발리 측에서는 이 시신이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실종됐다? 그렇습니다. 나발리의 어머니가 나발리가 숨진 교도소에 찾아가서 시신 확인을 요구를 했으나 이곳에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인근 마을의 영안실에 가서도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방불명된 시신이 그의 암살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발리의 이 죽음 발표 시기를 두고도 너무나 신속한 것 아니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오후 2시 19분에 교도소 측에서 사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 사망 시점이 그보다 2분 전인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지 2분 만에 교도소 측에서 사망 사실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7분 후에 크렘린궁에서 짤막한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 나발리의 죽음이 분초 단위로 사전에 치밀하게 어떻게 계획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이 이런 쏟아지는 비난에도 이례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의혹들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최근에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50명 가까이 된다고요? 이게 최근에 잇따라 많은 사람들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에만 최근 2년 사이에 5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의문사. 예, 그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에 러시아 에너지 재벌 보리스 베레조스키가 푸틴한테 저항하고 영국으로 도피했다가 영국에 있는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타살의 흔적이 시신에서 이제 발견이 됐던 것이고 2022년에도 러시아 석유 재벌이 석연치 않게 모스크바 한 병원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의문사가 잇따른다는 겁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